당신의 한국 주소를 알려주세요. 한국 여권을 가진 여성에게 심사관이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당황하며 영어로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말로 물어보자 여성은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은 왜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내용은 호주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국제부 기자 사라 맥스웰입니다. 15년차 기자로 주로 이민, 비자, 국제관계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저는 호주에서 급증하고 있는 위조 여권 문제, 특히 한국 여권 위조 사례에 관한 특집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였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연휴에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친구를 배웅하던 중 출입국 심사대에서 벌어진 소란을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 아시아 여성이 심사관과 언쟁을 벌이고 있었고 나중에 경비원들에게 에스코트되어 별도 공간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출입국 관리국에서 일하는 대학 동창 리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리사는 요즘 한국 여권을 위조한 중국인들의 입국 시도가 부쩍 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사라, 이건 단순한 불법 이민 문제가 아니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거든. 리사의 말에 호기심이 생겼고 바로 다음 날 에디터에게 특집 기사를 제안했습니다. 승인을 받은 후 저는 출입국 관리국, 외교부, 국제보안 전문가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은 호주 국경수비대의 마크 톰슨 담당관이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압수된 위조 여권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는데 그중 많은 부분이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 여권이었습니다. 매달 약 20에서 30건의 위조 한국 여권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일본 여권 위조가 많았는데 최근 2, 3년간은 한국 여권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톰슨 담당관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여권의 파워 순위가 급상승하면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늘어났고 이것이 위조 여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저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위조 여권 소지자들이 예전에는 불법 노동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했다면 최근에는 이 현상이 많은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시간 있어? 내가 찾던 바로 그 케이스가 들어올 예정이야. 공항으로 와.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시드니 국제공항의 특별심사실에 들어갔습니다. 리사는 저를 동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취재가 아니야. 배경 정보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참관을 허락했어. 리사가 조건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북경발 항공편에서 내린 한 젊은 여성이 심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세련된 옷차림과 한국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제시했지만 심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한국 주소를 알려주세요. 심사관이 한국어로 물었을 때 여성은 당황하며 영어로 대답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사관이 다시 한국어로 질문을 반복하자 여성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해하지 못한다는 몸짓을 취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적자가 기본적인 한국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히 이상했습니다. 심사관들이 여권을 정밀 검사하는 동안 중국어 통역사가 소환되었습니다. 통역사가 도착한 후 여성은 훨씬 편안해 보였고 자신의 신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리우메이, 베이징 출신의 25세 중국인이라고 했습니다. 심사관이 위조 여권 사용에 대해 추궁하자 그녀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가 제시된 후에야 인정했습니다. 리우메이가 통역사를 통해 말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3,000 약 400만 원을 주고
위조 여권을 구입했다고 했습니다. 심사관들이 그녀의 가방을 검사하자 한국 화장품들과 K-팝 아이돌 포스터, 그리고 기초적인 한국어 회화책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자신을 한국인으로 소개하는 SNS 계정들이 여러 개 있었고 한국 식당과 관광지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무슨 일인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사실을 나오면서 리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어. 단순히 불법 체류나 취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인의 정체성 자체를 원하는데 이전에는 본 적 없는 현상이야. 그날의 경험은 제가 준비하던 기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 문제를 넘어 문화적 동경과 정체성에 관한 복잡한 이야기였습니다. 위조 여권은 범죄 행위지만 그 배경에는 한국 문화에 대한 열광과 한국인이 되고 싶은 열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위조 여권으로 적발된 여러 중국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다른 국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경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적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한국인처럼 위조 여권과 문화적 동경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이 기사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고 다양한 국제 매체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여권 파워라는 개념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여행 문서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이 작은 수첩이 국가의 위상과 신뢰도를 상징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여권은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현재 세계 여권 파워 3위입니다. 192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죠. 시드니 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제임스 윌슨 교수가 저에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의 연구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바라보며 그 숫자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지도의 거의 대부분이 한국인들에게 열려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 여권은 세계 10위권 밖이었어요. 이렇게 급상승한 여권 순위는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윌슨 교수의 말에 저는 더욱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한 국가의 여권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세계 최상위권으로 올라설 수 있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헨리 앤 파트너스의 여권 지수 연구팀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런던에 위치한 이 기관은 매년 전 세계 여권의 순위를 평가하는 권위 있는 곳입니다. 한국 여권이 지닌 가장 큰 강점은 무비자 협정의 광범위함입니다. 유럽, 북미, 남미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죠. 이는 한국의 경제력, 정치적 안정성,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반영합니다. 연구팀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여권이 일본, 싱가포르와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을 제치고 상위권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저는 시드니 국제공항의 출입국 관리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업무 현장에서 한국 여권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접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근무하는 마이클 오코너 수석 심사관은 20년 넘게 이 자리에서 일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저에게 흥미로운 관찰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진 여행객들의 심사는 대체로 수월합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입국 목적이 명확하죠. 호주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ETA 시스템도 원활하게 이용합니다. 오코너 심사관은 이어서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90년대만 해도 한국 여권 소지자들은 입국 시 추가 서류와 증빙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죠. 한국 여권은 신뢰도가 높은 프리미엄 여권으로 분류됩니다.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지난해 제가 유럽 여행 중 경험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저 앞에 서 있던 한국인 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이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심사관은 여권을 확인한 후 웃으며 환영합니다라고 말했고 불과 몇 초 만에 심사가 끝났습니다. 반면 저는 호주 여권을 가졌음에도 몇 가지 질문을 받고 여행 일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오코너 심사관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한국 여권은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입국 심사대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같은 아시아 국가들이 그렇죠. 이 말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용 심사대라니 그것은 정말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드니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을 방문했습니다.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김민수 영사는 한국 여권의 특징과 최근 추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여권은 홍콩, 마카오, 일본, 미국, EU 전역, 캐나다 등 거의 모든 선진국과 많은 개발도상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는 결과죠. 김 영사는 또한 한국 정부가 최근 여권의 보안 기능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 김 영사는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의 한 국가에서 큰 홍수가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공항이 마비되고 많은 외국인들이 대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국 대사관들이 자국민 구출에 나섰는데 당시 한국 대사관은 현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대사관이 한국인들도 함께 대피시켜 주었어요. 같은 여권 등급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이런 사례가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줍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 여권이 지닌 독특한 위치에 매료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나 여행 서류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경제력, 외교적 영향력,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를 모두 담고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면서 저는 시드니에 있는 한국 커뮤니티 회원들과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한국 여권의 파워를 실감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박지영 씨는 세계 일주 여행 중 경험한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남미 여행 중 볼리비아와 페루 국경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외국인들은 대부분 비자 발급을 위해 긴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이 저를 보더니 한국 여권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별도의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무비자로 바로 입국 스탬프를 받고 통과했죠. 그때 정말 한국 여권의 힘을 실감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여권이 지닌 특별한 지위가 왜 그토록 매력적으로 느껴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여행의 편리함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국가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중국인들이 한국 여권에 매료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여권은 그저 국경을 넘는 서류가 아니라 국제 무대에서의 특권과 인정을 상징했습니다. 한국 여권이 이렇게 강력해진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헨리 & 파트너스의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 한국 여권의 급격한 상승은 201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10년에는 세계 12위권이었던 한국 여권이 2015년에는 5위권 내로 진입했고 2020년에는 마침내 3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저는 다시 시드니 국제공항으로 돌아가 출입국 관리소의 데이터 분석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난 10년간의 한국 여권 소지자 입국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불법 체류나 비자 위반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한국 여권의 신뢰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통계였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바로 한국 여권이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입니다. 규정을 잘 준수하는 여행객들이 많으면 해당 국가 여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죠. 데이터 분석팀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한국 여권 소지자들의 호주 방문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관광과 유학이 주목적이었다면 최근에는 비즈니스, 투자, 전문직 취업 등 다양한 이유로
호주를 찾는 한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몇몇 한국인 여행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이지현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30개국 이상을 여행했어요. 한국 여권 덕분에 대부분의 나라를 쉽게 방문할 수 있었죠. 하지만 가끔은 당신이 진짜 한국인이 맞나요?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했어요. 최근 위조 한국 여권 문제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지현 씨의 말을 들으면서 한국 여권의 높은 위상이 불러온 예상치 못한 결과, 바로 가짜 한국인 현상과 이에 따른 진짜 한국인들의 새로운 고충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음 챕터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가짜 한국인 적발 현장과 그 배후에 있는 복잡한 문화적 현상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리사는 한국인 여권을 가지고 호주로 들어오려던 중국 여성의 심사를 2시간이나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여성은 위조 여권 사용으로 호주 입국이 거부되었고 다음 비행편으로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합니다. 또한 향후 5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되는 제재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심사가 오래 걸려 약속 시간보다 늦게 나타난 리사는 저와 함께 공항 카페에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사례가 얼마나 자주 발생해?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는 커피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위조 한국 여권 적발은 월 평균 20에서 30건 정도 되는데 최근 몇 개월간 급증했어.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는 주로 중장년층 중국인들이 불법 취업이나 이민 목적으로 위조 여권을 사용했다면 최근에는 아까 말한 사례처럼 20에서 30대 젊은 층이 늘고 있다는 거야. 리사는 태블릿을 열어 최근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적발된 위조 한국 여권 소지자 중 약 65%가 35세 이하였고 그중 70%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체류 의도가 아닌 단순히 한국인 행세를 위한 목적이었어요. 저는 이 통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류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강력하다니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용하는 위조 여권의 품질입니다. 리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근 적발된 위조 여권들은 육안으로는 거의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교해. 전자칩도 실제 작동하고 위조 방지 요소도 대부분 재현되어 있어. 이런 고품질 위조 여권은 지하시장에서 3,000에서 5,000달러에 거래된다고 알고 있어. 리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이들이 정말로 한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한국 문화, 음식, 연예인, 트렌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간단한 질문만으로는 진위를 가려내기 어려워. 그래서 우리는 심층적인 한국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된 거야.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인들은 이런 검사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해? 분명 불편할 것 같은데. 리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야. 진짜 한국인들도 때로는 의심을 받고 추가 검사를 받게 되기도 하지. 특히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해외에서 자란 교포들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 더 큰 어려움을 겪어. 그녀는 최근 있었던 한 사례를 들려주었습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자란 한국계 미국인이 한국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거의 6시간 동안 특별 심사를 받은 적이 있어. 그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DNA 검사와 한국 대사관의 확인을 통해 결국 그의 신원이 확인되었어. 대화를 마무리하며 리사는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년 전 호주에서는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체류자가 2,700명에 이른다는 발표가 있었어.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이 위조 한국 여권을 사용한 중국인이었어. 이 사건 이후로 한국 여권에 대한 검사가 더욱 엄격해졌어. 카페를 나서면서 저는 오늘 목격한 장면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했습니다.
그것은 한류의 영향력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자 국가 브랜드의 성공이 가져온 아이러니한 결과였습니다. 공항을 떠나며 저는 다음 취재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이제 저는 위조 여권의 제작 과정과 그 배후에 있는 네트워크를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하는 열풍의 근원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시드니 국제공항의 보안구역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철저한 보안 점검과 여러 겹의 출입문을 통과한 후 저는 마침내 문서 검증실이라 불리는 특별구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곳은 의심스러운 여행 문서가 정밀 분석되는 하이테크 설비를 갖춘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이 일어납니다. 맥스웰 씨. 앤드류 피터슨 수석 문서 감식관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호주 국경수비대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으로 수천 건의 위조 문서를 적발한 전문가였습니다. 요즘 위조 여권은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한국 여권 위조 기술은 지난 5년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어요. 피터슨 감식관이 설명하며 강화 유리로 된 진열장을 가리켰습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연도와 국가의 위조 여권 샘플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 여권 위조 진화라는 제목의 섹션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의 위조 한국 여권은 육안으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 질감이 다르고 인쇄 상태가 조악했죠. 그는 오래된 위조 여권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잉크가 번진 흔적과 불규칙한 인쇄선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보세요. 2023년에 적발된 위조 여권입니다. 그가 보여준 최신 위조 여권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종이 질감, 보안 워터마크, 심지어 특수 잉크로 인쇄된 미세 패턴까지 진짜와 거의 구별이 불가능했습니다. 육안으로는 거의 차이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장비들에 의존하게 되었죠. 피터슨 감식관은 저를 여러 첨단 장비가 있는 작업대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특수 조명, 디지털 현미경, 그리고 여권 칩 리더기 등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시드니 공항에서만 매달 평균 20에서 30건의 위조 한국 여권이 적발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 수치가 훨씬 높겠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6개월간 적발된 위조 여권의 통계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파나마, 알바니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도 위조 한국 여권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국제적인 현상이 되었어요. 저는 위조 여권이 어떻게 제작되고 유통되는지 물었습니다. 피터슨 감식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대부분의 고품질 위조 여권은 두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진짜 여권을 개조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제작하는 방법이죠. 그는 최근 적발된 위조 여권 하나를 특수 조명 아래 놓았습니다. 이건 분실된 진짜 한국 여권을 개조한 것입니다. 사진 페이지만 교체했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 그가 특수 자외선 조명을 켜자 페이지 가장자리에 미세한 접착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그들의 실수입니다. 아주 작은 불일치도 우리에게는 명확한 신호가 되죠. 다음으로 그는 전자칩 리더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치는 여권에 내장된 전자칩의 정보를 읽어 화면에 표시했습니다. 현대 여권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위조하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전자칩입니다. 칩에는 소지자의 생체 정보, 여권 발급 내역 등이 암호화되어 저장되어 있어요. 그는 정품 한국 여권의 칩을 스캔했습니다. 화면에는 여권 소지자의 정보와 발급 기관의 디지털 서명이 표시되었습니다. 위조범들은 칩 자체를 복제하거나 때로는 다른 진짜 여권에서 칩을 떼어내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칩에 저장된 생체 정보와 실제 소지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곧바로 적발됩니다. 여기서 종종 문제가 발견되죠.
그는 컴퓨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위조 여권의 정보가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분실 여권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이 여권은 2년 전 인천공항에서 분실 신고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여권 번호로 입국하려 했으니 명백한 위조죠. 다음 날 저는 호주 국경수비대의 국제협력부서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출입국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고 위조 문서 적발을 위한 공조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김 연락관은 한국 정부와의 협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2020년 한국이 도입한 차세대 여권은 위조 방지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보면을 종이에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변경했고 레이저로 인그레이빙된 홀로그램과 첨단 전자칩을 탑재했죠. 그는 신형 한국 여권의 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전 버전에 비해 확실히 더 정교해 보였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구형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구형 여권은 유효 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는 두 가지 타입의 여권이 공존하게 됩니다. 그는 이어서 위조 여권 적발을 위한 국제 협력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는 실시간으로 분실 및 도난 여권 정보를 공유합니다. 호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입국 심사 시 이 데이터베이스를 자동으로 조회하죠. 갑자기 그의 컴퓨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다른 국가에서 적발된 위조 한국 여권의 정보가 표시되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방금 알바니아에서 위조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이 적발되었습니다.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위조 여권 적발의 어려움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위조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보안 기능을 개발하면 위조범들은 그것을 우회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끝없는 고양이와 쥐의 게임 같은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여행객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시드니 한국문화원의 영사 지원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여권은 항상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시에만 사용하세요. 복사본을 만들어 별도로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분실했다면 즉시 가까운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신고하세요. 그는 또한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위조 한국 여권 문제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인 여행객들에게 추가 검사를 실시하거나 한국어 능력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위조 여권이라는 범죄가 실제 한국인들의 여행 경험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실감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는 높아졌지만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도전도 함께 찾아온 것입니다. 위조 여권의 세계를 탐험하며 저는 비자와 여권이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국제관계의 중요한 요소임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취재해온 단순한 불법 이민이 아닌 문화적 동경에서 비롯된 새로운 경향을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현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에서 시드니를 방문한 중국 젊은이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 같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24세의 미나 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의 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 중이며 휴가를 맞아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서로에게 와, 오늘 너 정말 한국인 같아라고 말해요. 그것은 세련되고 멋있고 트렌디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모두 한국 아이돌의 스타일을 따라 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그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며 이 현상의 규모를 실감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비슷한 중국 SNS 샤오홍슈에는 한국인 스타일이라는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수백만 개에 달했습니다. 젊은 중국인들이 한국 스타일의 옷, 메이크업, 헤어스타일을 정확히 모방한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한국인처럼 변신하기 튜토리얼이에요. 미나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인 여성이 단계별로 메이크업을 하며 외모를 한국 스타일로 변화시키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전형적인 중국인 외모였지만 마지막에는 마치 서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한국 여성처럼 보였습니다. 이런 튜토리얼 영상들은 수십만, 때로는 수백만 뷰를 기록해요. 모두가 한국인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호기심이 생긴 저는 왜 굳이 한국 스타일인지 물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혹은 일본 스타일 대신 왜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일까요? K-드라마와 K-팝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상하이에서 패션 블로거로 활동 중인 27세의 린첸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생활 방식이 너무 아름답고 로맨틱하니까요. 깔끔한 아파트, 세련된 카페, 멋진 옷, 완벽한 스킨케어 모든 것이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되었어요. 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한국 스타일 패션과 라이프 스타일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게시물은 마치 한국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연출되어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영향도 엄청나요.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같은 그룹은 단순한 음악 그룹이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패션, 말투, 행동 방식까지 모두 따라하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한국 문화가 중국 젊은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깊이를 실감했습니다.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시드니 대학교 문화연구 전문가인 에밀리 황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중국 젊은이들의 열광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황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첫째, 문화적 근접성이 있어요. 한국과 중국은 유교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한국은 서구 문화와의 혼합을 통해 독특한 현대성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접근 가능한 이상향으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또한 중국의 사회-경제적 맥락도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도시 젊은이들은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심한 경쟁 압박과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는 그들에게 일종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는 거죠. 현대적이고 세련되면서도 서구 문화보다 심리적으로 더 접근하기 쉬운 모델을요. 황 교수의 분석은 제가 만난 젊은이들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문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열광은 단순한 외형적 모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젠 리우는 자신이 한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했고 한국 음식 만들기, 한국식 인테리어 등 라이프 스타일 전반에 걸쳐 한국인처럼 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한국 유튜버들의 내 일상 영상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화장품, 음식, 심지어 그들이 하는 말투까지 모방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말로 한국인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한국 여권을 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죠. 젠의 이야기에서 충격적인 부분은 그녀가 이것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에게 위조 여권은 그저 한국인 되기 게임의 연장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시에는 단지 제가 동경하는 삶을 좀 더 진정성 있게 경험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제가 만난 대부분의 중국 젊은이들은 위조 여권까지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보이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부 부유한 중국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성형수술을 받아 외모 자체를 한국인처럼 바꾸려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서울로 성형 관광을 떠났어요. 한국인 연예인 사진을 들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요청하죠. 미나장이 말했습니다. 특히 B라인 얼굴, 쌍꺼풀, 높은 코, 작은 얼굴 등 전형적인 한국인 아이돌의 특징을 원해요. 사실 이건 이상적인 한국인의 모습이지 평범한 한국인들이 다 그렇게 생기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드라마와 K-팝을 통해 본 이미지에 끌리는 거죠.
이러한 열풍은 가끔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젠 리우는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상하이 지하철에서 두 여성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도 한국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한국어로 말을 걸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도 중국인이었어요. 서로 한국인인 척하고 있다가 우연히 마주친 거죠. 우리 셋 다 당황해서 웃음이 터졌어요. 이런 해프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중국 젊은 층 사이에서 한국 문화 열풍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일부 중국인들은 한국인으로 오해받으면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면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관광객들은 중국에서 고급 외국인으로 인식되거든요. 린첸이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사실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실제로 중국의 일부 지역, 특히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에서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 서비스나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한국인 행세를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가 문화적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저는 이 현상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한국인 되기라는 욕망은 어떤 새로운 형태로 표현될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국과 중국, 나아가 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 여권 위조 사건은 그 독특하고 아이러니한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진짜요? 대박. 아니야, 어떻게 같은 한국어 표현들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러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진짜 한국인 같다는 인정을 받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제이슨 파커 수석 심사관은 최근 변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한 검사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위조 여권 사례가 증가하면서 우리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도입해야 했어요. 불행히도 이로 인해 진짜 한국인 여행객들도 추가 검사를 받게 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 여권 도난 및 분실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만 238건의 여권 분실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라 여러분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용카드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특히 소셜미디어에 여권 사진을 게시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 흥분에 휩싸여 소셜미디어에 여권 사진을 올리곤 합니다. 이는 신원 도용범들에게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죠. 실제로 위조 여권 제작자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공유한 여권 이미지를 수집해 위조에 활용한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 역시 여권 관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외교부는 소중한 당신의 여권 제대로 지키세요라는 캠페인을 통해 여권 관리 수칙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권 분실이 잦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에 제한을 두는 정책도 시행 중이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5년 내 3회 이상 여권을 분실한 사람에게는 유효기간이 단축된 여권만 발급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발급도 제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여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신중하게 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외교부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위조 여권 문제가 단순한 국경 보안 이슈를 넘어 실제 한국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드니의 한 조용한 카페에 앉아 주간의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인처럼 위조 여권과 문화적 동경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 이 주제에 접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취재 막바지에 저는 시드니에 거주하는 한국인 작가 정희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기사 주제를 듣고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미국인이 되고 싶었어요. 미국 음악을 듣고 미국 영화를 보고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죠. 그게 60-70년대 한국 젊은이들의 꿈이었습니다. 정 작가가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역사는 참 아이러니하죠? 그녀의 말은 문화적 영향력의 흐름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상기시켰습니다. 한때 서구 문화를 동경하던 한국이 이제는 문화적 영향력을 발산하는 중심지가 되었고 그 영향력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류죠. 정 작가의 이 말은 제 기사의 결론을 완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기사를 마무리하며 저는 특집 기사를 단순한 범죄 보도를 넘어 더 깊고 의미 있는 문화적, 사회적 탐구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독자들에게 단순히 위조 여권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을 넘어 우리 시대의 정체성, 문화, 국경의 의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이 취재 과정은 저에게도 큰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 맥스웰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과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져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인들이 해외여행을 위해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한국 여권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여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런 성공이 위조 여권과 같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낳기도 했지만 이 또한 한국의 성공을 반증하는 아이러니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내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에 접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국 남자는 절대 안 된다던 어머니가 한국 남자의 행동에 고마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국 남자라니 절대 안 된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시면서 여성의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한국 남자가 하는 행동에 경악하는데요. 과연 이 여성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내용은 스웨덴인 여성의 SNS 사연을 각색 재구성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 북부 룰레오 지역의 농장주 딸 안나입니다. 저희 가족은 200년 된 전통 낙농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대로 우유와 치즈를 생산해온 저희 농장은 이 지역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룰레오의 겨울은 정말 혹독합니다. 기온이 영하 35도까지 내려가는 날이 많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해가 거의 뜨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런 추위도 익숙했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온 전통적인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해왔으니까요. 지성 씨를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IT 회사 스웨덴 지사에서 마케팅 담당자로 일하고 있을 때였죠.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건축가 김지성 씨는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옥 설계를 맡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일적으로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회의에서 보여주는 그의 꼼꼼함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친환경 건축에 대한 그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성 씨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농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는 북유럽의 전통 농가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스웨덴의 전통 건축 방식과 현대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퇴근 시간이 되어 있더군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발전했습니다. 지성 씨는 주말마다 저희 농장을 방문했고 오래된 건물들을 꼼꼼히 살펴보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 마르가레타는 처음부터 지성 씨를 탐탁지 않게 보셨습니다. 200년 된 농장을 모르는 외국인이 이것저것 살펴보는 것이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어머니는 농사일도 모르는 도시 남자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이해할 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성 씨가 처음으로 가족 식사에 초대받았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일부러 전통 스웨덴 요리인 발효청어를 내놓으셨습니다. 강한 냄새로 유명한 이 음식은 외국인들이 특히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지성 씨는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젓갈 문화와 비슷하다며 오히려 흥미롭게 음식을 즐겼는데 저는 외국인이 이 음식을 거부감 없이 먹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발효식품에 대한 그의 해박한 지식과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는 진정성 있는 태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여전했고 이것은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우리의 사이는 점점 깊어져 갔고 지성 씨와의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이미 어머니의 강한 반대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그날 저녁 어머니는 1시간 넘게 말씀하셨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온 농장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오랜 세월 농장을 키워온 외할아버지에게 농장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물려받기를 원하셨고 그런 만큼 남편은 스웨덴 남자였으면 하셨습니다. 특히 농사일은커녕 스웨덴어도 서툰 사람에게 가문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단호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어머니가 지성 씨의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셨다는 점이었어요. 지성 씨는 유명 건축가이고 친환경 건축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은 어머니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어느 날 지성 씨가 농장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가져왔을 때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였는데 어머니는 자료를 보지도 않으신 채 거절하셨어요. 대신 농장 관리인 올로프의 방식은 200년이 넘은 전통 있는 방식이라며 개선은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낡은 방식이었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했는데 어머니는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셨지만 어머니의 강한 반대 앞에서는 별다른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고민했고 가문의 전통과 제가 선택한 사람 사이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성 씨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놀라웠던 건 그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농장에 와서 일손을 돕고 틈틈이 스웨덴어를 공부했습니다. 심지어 우유 짜는 법도 배우겠다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축사로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성 씨는 처음으로 젖소에 우유를 짜려고 시도했다가 젖소한테 차여서 축사 바닥에 넘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 도전했고 결국 그날 오후에는 혼자서 우유를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성 씨의 모습을 지켜보던 농장 직원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방인을 경계하던 그들이 이제는 지성 씨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고 농장 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원들과 지성 씨가 가까워지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에서 자란 사람이 이런 시골 생활을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고 결국에는 저를 데리고 도시로 가버릴 것이라면서 결혼을 끝까지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농장은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해 12월은 유난히 추웠고 기상청에서는 50년 만에 한파라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늘 겨울에는 추웠기 때문에 이런 추위도 다 견뎌왔다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고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일어났어요. 새벽에 갑자기 온도 경보 알람이 울렸습니다.
유제품 저장고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밤사이 엄청난 추위에 난방 시스템이 고장 난 것이었고 저장고에 있던 치즈 200롤이 모두 상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끔찍한 현실에 눈물을 보이셨어요. 크리스마스 시즌 납품을 앞두고 있었는데 주문받은 물량을 맞출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30년 단골 거래처와의 신뢰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 엄청난 추위에 축사의 난방 시스템마저 고장이 난 것입니다. 젖소들이 추위에 떨기 시작했고 우유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농장의 주 수입원인 우유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늙은 젖소 벨라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벨라가 추위 때문에 앓아눕게 되었거든요. 수의사는 난방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벨라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렵게 이곳저곳에서 난방기를 구해왔지만 젖소들과 함께 직원들의 상황도 심각했어요. 마그누스 아저씨는 30년간 저희 농장에서 일하신 분인데 축사에서 일하다가 동상에 걸리셨어요. 다른 직원들도 한파 속에서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일이 벌어지는데 지성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성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농장이 어려워지자마자 모른 척 도망간 게 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연락이 되지 않자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라르스 아저씨가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25년간 저희 농장의 치즈 명장이었던 그분이 더 이상 이런 환경에서는 일할 수 없다며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술에 취해 계신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농장의 온도계는 영하 38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200년 동안 이어온 저희 가문의 자부심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난방 수리기사는 폭설 때문에 일주일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성 씨가 찾아왔어요.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더니 서울에서 급하게 무언가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노트북에는 한국의 전통 난방 시스템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성 씨는 조용히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성 씨는 가족들을 모두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한국의 온돌 난방 시스템을 저희 농장에 적용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어머니는 동양의 난방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지성 씨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우리 모두는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지성 씨는 먼저 축사의 도면을 펼쳤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우는 온돌 시스템을 설치하면 젖소들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온돌이 젖소의 자연스러운 체온 조절과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유제품 저장고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전통 온돌을 현대적으로 응용해서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김치 저장고가 이와 비슷한 원리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설명을 위해 지성 씨는 한국에서 급하게 가져온 고추장과 된장을 꺼내더니 발효식품의 온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는 처음에는 퉁명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건 지성 씨는 이미 스웨덴의 건축 규제와 전통 가옥 보존법을 모두 검토했다는 점이었어요. 200년 된 농장의 역사적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지성 씨는 이 모든 것을 하기 전에 시범 설치를 위해 작은 창고를 고쳐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완성할 수 있다고 했고 비용은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농장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지성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계산해 보니 기존 난방비의 60%를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에 아버지는 굉장히 놀라워하셨고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늙은 젖소 벨라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온돌 축사 도면을 보여줬을 때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성 씨는 벨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온도 조절이 가능한 특별구역을 계획해 놓았더군요. 마지막으로 지성 씨는 한국의 전통 온돌 장인들과 화상 통화를 연결했어요. 그들은 스웨덴의 추운 날씨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자신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의 지혜가 북유럽의 혹한과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명이 끝난 후 방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으로 다정한 목소리로 지성 씨에게 작은 창고에서 시험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성 씨의 눈가가 살짝 붉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작은 창고의 온돌 시공이 시작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창고를 들여다보시며 공사 진행 상황을 체크하셨어요. 처음에는 의심 어린 눈초리였지만 차츰 관심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온돌 장인이 전통 방식으로 구들장을 놓는 모습을 보시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히신 모습은 특히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골라놓는 모습이 치즈를 숙성시키는 자신의 모습과 닮았다고 하셨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도 있었어요. 지성 씨가 구들장을 놓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옷이 흙투성이가 된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직접 빨래를 해주시겠다고 나서셨거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지성 씨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창고의 온돌이 완성되었어요. 첫 시험 가동을 하던 날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바닥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를 느끼시더니 어머니가 처음으로 활짝 웃으셨어요. 마치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은 온기라고 하시면서요. 더 놀라운 변화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병이 난 벨라를 온돌 창고로 옮기자 하루 만에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수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저녁 지성 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라르스 아저씨도 다시 농장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온돌 창고에서 치즈를 숙성시켜 보더니 이전보다 더 좋은 품질이 나온다며 감격해 하셨어요. 특히 온도와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치즈 숙성에 완벽한 환경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부르셨어요. 외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던 가보인 목걸이를 꺼내시더니 지성 씨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지성 씨야말로 진정한 가문의 일원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어머니는 이웃들에게 자랑스럽게 온돌 시스템을 설명하십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실용적인지 마치 전문가처럼 열심히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끔 웃음이 나오기도 해요. 가장 큰 변화는 가족 모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 저녁 온돌방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한국의 전통차를 직접 배워서 내리시고 지성 씨는 한국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한국 요리를 배우겠다고 하시더니 김치 만드는 법을 유튜브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성 씨의 어머니와 영상통화로 레시피를 주고받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두 문화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렇게 훌륭한 사위를 두게 되어 행복하다며 저와 지성 씨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지성 씨와 저는 온 가족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제 농장의 겨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한국의 온돌이 가져다준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만이 아닌 우리 가족의 마음까지 데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시범 운영의 성공 이후 우리는 전체 농장의 현대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지성 씨는 각 구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온돌 시스템을 설계했어요. 축사, 유제품 저장고, 직원 숙소까지 모든 공간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에너지 효율이었어요. 첫 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회계사가 실수가 있는 줄 알고 3번이나 다시 확인했다고 합니다. 난방비가 60% 가까이 절감된 거예요. 어머니는 그 돈으로 직원들 급여를 인상해 줄 수 있었습니다. 축사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온돌 시스템 설치 후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이 30% 증가했거든요. 수의사는 따뜻한 바닥이 젖소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건강에 매우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에 거래처 대표님들이 품평회를 위해 방문하셨는데 저장고에서 숙성된 치즈를 시식하시더니 모두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제어된 환경에서 숙성된 치즈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미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만족도도 크게 높아졌어요. 따뜻한 작업 환경 덕분에 겨울철 이직률이 제로가 되었답니다. 특히 마그누스 아저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겨울철 허리 통증 없이 지냈다며 매일 아침 지성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온돌 바닥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편해서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바닥에 누워 낮잠을 자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못마땅해 하셨지만 어느 날 어머니도 슬그머니 바닥에 누워 계신 걸 발견했답니다. 정말 온돌 바닥은 너무 따뜻해서 잠이 솔솔 왔습니다. 겨울철 생산량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품질 검사에서도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으로 탄소 배출량도 크게 줄어들어 정부로부터 환경 인증도 받았어요. 이제 저희 농장은 혁신 농장의 대표 사례가 되었습니다. 매달 여러 농장주들이 견학을 오시고 환경단체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농업대학에서는 사례 연구를 위해 학생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지성 씨는 이 모든 변화를 농장의 200년 전통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만들었어요. 오래된 건물의 외관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내부에는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한 거죠. 어머니는 이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통의 계승이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노르웨이에서 온 낙농업자들의 반응이었어요. 20명이 넘는 농장주들이 단체로 견학을 왔는데 온돌 시스템을 보더니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들 중 한 분은 자신의 농장에 즉시 도입하고 싶다며 그 자리에서 지성 씨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한국과 스웨덴의 농업기술 교류도 활발해졌어요. 작년에는 한국의 젊은 농부들이 저희 농장에서 3개월간 연수를 받았고 저희 직원들은 한국의 선진 농가에서 연수를 받았답니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지역 노인회관에 온돌 시스템을 기부했을 때였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어르신들이 따뜻한 바닥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게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눔이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환경단체들도 저희 농장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온돌 시스템 도입 후 탄소 배출량이 45%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속 가능한 농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게 되었어요. 최근에는 B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답니다. 동서양의 만남, 농업의 미래를 열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농장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어요. 방송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특히 화제가 되었답니다. 한국의 전통 지혜가 스웨덴의 오래된 농장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고 하셨거든요. 이제는 매주 전 세계에서 메일이 옵니다. 지성 씨는 온돌 시스템의 설계도를 공유하며 전 세계 농가들과 기술을 나누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라면 어머니는 이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다른 전통 지혜도 더 배우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단순한 기술의 전파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여정이라고 지성 씨는 늘 말해요.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합니다. 오늘도 저희 농장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합니다.
때로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날이었는데 바로 농장 설립 20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거든요. 전통 의상을 입은 아버지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지성 씨는 스웨덴어로 기념사를 했고 저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행사장에는 온돌바닥에 편안히 앉아있는 하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북유럽의 전통 가구와 한국의 전통 방석이 어우러진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문화적 편견을 극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성 씨가 보여준 인내와 존중 그리고 전문성은 결국 모든 장벽을 허물어냈어요. 어머니는 이제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한 전통이란 과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요.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작은 희망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 전통과 혁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가 된 것 같아요. 얼마 전 지성 씨와 저는 첫 아이의 태명을 온돌이라고 지었답니다. 두 문화의 만남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이라는 의미로요. 어머니는 손주가 태어나면 한국의 전통 돌상을 차리고 싶다고 하시네요. 매일 아침 저는 농장을 둘러보며 감사한 마음을 되새깁니다. 200년의 전통이 새로운 지혜를 만나 더욱 빛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미래도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은 행복이자 미래를 향한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농장의 따뜻한 온기처럼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로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나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 북유럽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기술적 혁신의 이야기를 넘어 문화와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 사연이었습니다. 200년 전통의 스웨덴 농가가 한국의 온돌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전통과 혁신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불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편견을 극복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한국인의 창의성과 추진력 그리고 전통의 지혜가 세계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화와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